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돈 앞에서 눈이 뒤집힌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쌀 한 톨도 아껴온 이내가 고작 며느리한테 질 것 같다고? 조선시대 삼남 지방에서 살아있는 쇠붙이라고 불리던 김진사. 밥알 하나 떨어뜨려도 주워 먹고 촛불 하나로 온 식구를 모아놓던 남자.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짠돌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버님, 새순물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사옵니까? 얼굴은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뭐? 시아버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자기 집 안방에 들어올 줄은. 지금부터 조선 최고 짠돌이의 자존심을 박살낸 며느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삼남 지방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선비였지만 마을에서는 다들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쇠붙이 영감, 동전 귀신, 심지어 살아있는 돼지저금통이라고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김진사의 인색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을 하나하나 주워서 말리는 겁니다. 이걸 모아두면 겨울에 땔감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속으로 생각했죠. 나뭇잎 주우려고 허리 굽히는 시간에 차라리 나무 한 짐 사오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더 가관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면 김진사는 직접 상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그릇에 남은 밥알을 일일이 긁어 모았습니다. 쌀 한 톨도 하늘의 은혜인데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이냐? 그의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정도가 좀 심했던 거죠. 밥그릇에서 밥알 긁어내는 소리가 마치 쇠스랑으로 마당 쓸 때처럼 거칠게 울려 퍼졌으니까요. 진사 나으리 옷에 구멍이 났는데 새 옷을 해 입으시는 게. 하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김진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옷이 몇 년 됐다고.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새 옷이라니 사치가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구멍은 기버 입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인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옷은 벌써 2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촛불도 아껴 썼습니다. 해가 지면 김진사는 촛불 하나만 켜놓고 온 식구가 그 주위에 모여 앉게 했습니다. 촛불 하나면 충분하다. 각자 방에서 불을 켜다니 그게 무슨 낭비냐. 바느질을 하느라 눈이 침침하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더 가까이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그의 답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사가 장터에 나타나면 장사치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저 양반이 또 오셨네. 하루 종일 값을 깎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사고 가실 텐데. 실제로 김진사는 무 한 개를 사는데도 한 시즌은 우겨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이 무가 이렇게 작은데 이 값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반값에 주지 않으면 나는 안 산다. 그러고는 정말로 안 사고 가버리는 겁니다. 장사치는 그저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김진사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의 혼사였습니다. 아들은 벌써 25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김진사의 소문을 듣고 딸을 시집 보내려는 집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양반가라지만 저런 구두쇠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낼 순 없지. 중매쟁이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진사 나으리, 제게 딸이 하나 있사옵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하나 아이가 착하고 부지런하니 며느리로 들이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과부의 딸이라 혼수를 많이 요구하지는 않겠군. 게다가 집안이 가난하다니 오히려 좋아. 사치 부릴 줄도 모르겠지. 좋소. 한번 데리고 오시오. 김진사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혼수도 적게 드리고 게다가 착하고 부지런하다니 집안일도 잘하겠군. 이거 참 좋은 장사 아닌가. 그는 자기가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신부가 될 처자가 시댁에 첫 인사를 왔습니다. 김진사가 처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좋아, 사치스럽지 않은 것 같군. 김진사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처자, 이름이 무엇이냐? 예, 순이라고 하옵니다. 목소리도 얌전하고 조신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은 검소함을 중히 여기는데 그대도 그럴 수 있겠느냐? 예, 진사 나으리.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검소함의 미덕을 배웠사옵니다. 순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 며느리라면 내 뜻에 잘 따를 것 같군. 그는 혼사를 서둘러 치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혼례 비용은 최대한 아꼈습니다. 혼례란 형식일 뿐이다. 검소하게 치르는 것이 미덕이지. 하객들도 최소한만 불렀고 음식도 간소하게 차렸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순이가 김진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불쌍한 처자, 저런 집안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할꼬? 쇠붙이 영감 밑에서 살려면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은 모두 순이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입가에 살짝 미소가 머금어져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진사도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순이의 어머니조차도요. 이 혼례가 김진사의 인생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작 세상을 떠났기에 순이는 곧장 시아버지인 김진사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님, 주무시는 동안 편안하셨사옵니까? 순이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의 바른 것이 마음에 드는구나. 아버님, 오늘부터 제가 이 집안의 살림을 맡아 하겠사옵니다. 혹시 집안 살림에 대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철학을 전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좋아, 잘 들어라. 이 집안은 검소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촛불은 하루에 하나만 켜고 빨랫물은 마당에 버려서 나무에 주어라. 장작도 얇게 쪼개서 써야 오래 쓸 수 있고. 김진사는 한 시즌도 넘게 자신의 절약 철학을 늘어놓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는 척했습니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이의 눈빛을 자세히 본 사람이 있었다면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그 눈빛에는 순종이 아니라 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이는 첫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밥상을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밥이냐?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밥이 너무 질었던 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거의 죽에 가까웠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옵니다. 물을 아끼려다 보니 쌀을 일일이 씻지 못하고 그래서 물량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사옵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을 아끼라고 한 건 자기였으니까요. 그래, 다음엔 더 조심하거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예전보다 더 불편한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순이가 시집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말을 잘 듣고 검소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전보다 더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왜인지 자꾸만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사가 세수를 하려고 세숫대야를 받습니다. 물이 반밖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일이냐? 세수물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순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물을 아껴야 한다고 하셔서 딱 필요한 만큼만 떠왔사옵니다. 얼굴은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되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사옵니까? 김진사는 할 말이 막혔습니다. 물을 아끼라고 한 건 자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수를 하다 보니 물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얼굴 반쪽만 씻고 나머지는 그냥 손으로 닦아야 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검소하게 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 물이 적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순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진사가 밥그릇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밥이 아니라 죽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묽은 죽이요. 며느리,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아버님, 쌀을 아껴야 한다고 하셨잖사옵니까? 밥을 지으면 쌀이 많이 들지만 죽을 쓰면 쌀반 되로도 세 사람이 먹을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하면 쌀이 3배는 더 오래가지 않겠사옵니까? 김진사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쌀을 아끼는 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검소하게 살자고는 했지만 이건 검소한 게 아니라 거의 수도승 생활 아닌가. 속으로는 불만이 끓어올랐지만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방에 들어가 책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촛불이 어디 있느냐?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촛불은 사랑채에 하나만 켜두었사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촛불을 아껴야 하니 온 집안 식구가 한 방에 모여서 그 촛불 아래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사옵니까? 뭐라고? 김진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랑채에 가서 책을 읽으라는 말이냐? 예,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촛불도 아끼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도 쌓이니 일석이조가 아니겠사옵니까? 순이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인들이나 며느리한테 하라는 소리였지 자기까지 포함된 건 아니었는데 내가 어른인데 사랑채까지 가서 책을 읽어야 한다니. 하지만 이미 입 밖에 낸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사랑채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엔 아들 내외와 하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김진사가 들어오자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나으리, 어인일로 이곳에. 아니다, 그냥 촛불을 아껴야 해서 말이다.
김진사는 멋쩍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촛불을 아끼시겠다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엔 빨래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진사의 옷이 빨래가 덜 된 채로 돌아온 겁니다. 며느리, 이 옷을 봐라. 빨래를 제대로 안 했구나? 순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10번도 더 주물럭거렸사옵니다. 다만 비누를 아껴야 한다고 하셔서 비누를 쓰지 않고 물로만 빨았을 뿐이옵니다. 비누를 안 썼다고? 예, 비누는 돈 주고 사야 하는 물건이 아니옵니까? 물로만 빨아도 충분히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아버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말라가 아니셨사옵니까? 순이는 눈을 깜빡이며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옷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하는 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빨래를 물로만 하다니요. 옷에서는 여전히 땀 냄새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 그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반찬이 딱 2가지였습니다. 김치와 된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반찬이 이게 다냐?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예, 아버님.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면 재료도 많이 들고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서 그만큼 불을 더 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래서 김치와 된장만 올렸사옵니다. 둘 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 효율적이지 않사옵니까? 효율적? 김진사는 숟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분명 자기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낭비 없이. 하지만 막상 당해보니 이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밤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너무 얇았습니다. 며느리, 이 이불은 뭐냐? 너무 얇지 않으냐?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두꺼운 이불은 빨래하기도 힘들고 말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옵니다. 그래서 얇은 이불 3채를 준비했사옵니다. 하나씩 덮으시면 되옵니다. 하나씩 덮으라고? 그럼 춥지 않겠느냐? 아버님, 춥다고 느끼시면 한 채씩 더 덮으시면 되옵니다. 이렇게 하면 계절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사옵니까? 또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이불이 너무 얇아서 춥기도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며느리는 내 말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거지? 김진사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진사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밥상을 받았는데 숟가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숟가락이 어디 갔느냐? 아버님, 숟가락은 사랑채에 다 모아두었사옵니다. 뭐? 왜? 아버님 말씀대로 물을 아껴야 하니 식사 때마다 각자 방에서 숟가락을 씻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두고 한꺼번에 씻는 게 물을 덜 쓰지 않겠사옵니까? 김진사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채까지 가서 숟가락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냐? 예, 아버님. 그것도 검소함의 실천이 아니겠사옵니까? 순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어른인데 숟가락을 가지러 사랑채까지 간단 말이냐? 그러자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잘못 알아들었사옵니까? 아버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집안 식구 모두가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셨사옵니까?
그 모두에는 아버님도 포함되는 것 아니옵니까?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는 소리였지 자기까지 포함된 건 아니었는데 김진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사랑채까지 가서 숟가락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마당을 건너면서 하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분명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진사 나으리께서 숟가락을 직접 가지러 다니시다니 김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진사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 방을 환기시키고 이불도 햇볕을 쬐어야겠사옵니다. 잠시 밖에 나가 계시겠사옵니까? 어머, 내가 밖에 나가 있으라고? 예, 아버님. 방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서 햇볕과 바람을 들여야 하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쉬실 수가 없으니 방을 비워주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김진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내 방에서 나가라는 거냐? 아버님, 이불을 오래 쓰려면 자주 말려야 하고 자주 말리려면 날씨 좋은 날을 놓치면 안 되옵니다. 아버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물건을 오래 쓰는 게 최고의 절약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사옵니까? 또 자기 말이 돌아왔습니다. 김진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전부 자기가 평소에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아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답답했습니다. 뭔가 꼼짝없이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방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마당 구석에 앉아서 며느리가 이불을 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털면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 보통이 아니구나. 그날 저녁 김진사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 아내가 좀 지나친 것 같지 않느냐?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부인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건 그렇지만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으냐?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조금 불편해도 참는 게 검소함의 시작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진사는 또 자기 말에 막혔습니다. 자기가 한 말들이 전부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한 게 아닌데. 김진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와의 싸움. 아니,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될 것 같은데? 보름이 지나자 김진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저 순진하게 자기 말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김진사 자신에게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되는 거라면 내가 더 독하게 나가겠다. 내가 30년 동안 검소하게 산 사람인데 겨우 며느리 하나 못 이기겠나? 김진사는 순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을 정하겠다. 예, 아버님. 말씀하시옵소서. 첫째, 장작은 하루에 3개만 쓴다. 둘째, 물은 우물에서 하루에 2번만 깃는다. 셋째, 쌀은 한 달에 한 선만 쓴다. 김진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며느리라도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님,
훌륭하신 말씀이옵니다.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무엇이냐? 장작 3개로는 밥을 짓기에 부족할 것 같사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루에 한 번만 밥을 지어서 아침에는 따뜻한 밥을 드시고 점심과 저녁은 그 밥을, 찬밥을 드시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김진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찬밥을? 예, 아버님. 여름에는 찬밥이 오히려 더 시원하고 좋지 않겠사옵니까? 그리고 물도 하루에 2번만 기르신다고 하셨으니 한 번은 식수로, 한 번은 설거지와 빨래용으로 나누었으면 딱 맞을 것 같아옵니다. 순이는 진지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김진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루에 따뜻한 밥은 한 끼만, 나머지는 찬밥을?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아버님, 혹시 찬밥이 싫으시다면 죽을 끓여드리겠사옵니다. 죽은 적은 불로도 끓일 수 있으니 장작 1개면 충분하고 나머지 2개는 저축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김진사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며느리를 혼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더 독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됐다. 그냥 전처럼 하거라. 하지만 아버님께서 방금새 규칙을 정하셨는데요. 아니, 내 말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거라. 김진사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이는 김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아버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며느리와 마주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물건값을 깎는 게 그나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무가 이렇게 시들었는데 이 값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김진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장사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사 나으리, 그럼 얼마에 드리면 되겠사옵니까? 반가, 아이고 나으리. 그럼 저는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장사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값을 말한 것뿐이다. 결국 장사치는 한숨을 쉬며 물을 반값에 내주었습니다. 김진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장터는 이 맛이지. 값을 깎는 재미가 있어야 해.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순이가 마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뭘 하고 있느냐? 아버님, 오셨사옵니까? 저는 지금 마당에 돌을 닦고 있사옵니다. 돌을? 왜? 아버님, 마당에 돌이 더러우면 빗물에 씻겨 내려가서 흙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그러면 마당이 낮아지고 마당이 낮아지면 비가 올 때 물이 고이게 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돌을 더 깔아야 하는데 그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돌을 닦아서 오래 쓰려고 하는 것이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참 기특하구나. 김진사는 어색하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그날 저녁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왔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과 물만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게 무슨 상이냐?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순이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반찬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예. 그게 말이옵니다. 순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장터에서 사오신 물을 보니 너무 시들어서 먹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버렸사옵니다. 뭐, 버렸다고? 예, 먹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겠사옵니까? 그러면 약값이 들 텐데 그게 더 낭비 아니겠사옵니까?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물을 너무 싸게 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먹을 수 없는 걸 버린 것 뿐이니까요. 그럼 다른 반찬은 없느냐? 아버님, 오늘은 장 보는 날이 아니라서 집에 남은 재료가 없사옵니다. 내일 장터에 가서 재료를 사오겠사옵니다. 결국 김진사는 밥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김치 한 조각 없이 밥과 물만요. 숟가락을 뜨면서 김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인가? 자기가 너무 싼 물을 사온 것 때문에 저녁 반찬이 사라진 겁니다. 며느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밥만 먹었더니 금방 배가 고파졌습니다. 에이, 참자.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야. 김진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수를 하려고 세숫물을 봤는데 역시나 물이 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맞다. 여긴 순이네 집이었지. 김진사는 한숨을 쉬며 얼굴을 대충 닦았습니다. 아침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너무 짰습니다. 며느리, 이 김치가 왜 이렇게 짜냐? 아버님, 소금을 많이 넣으면 김치가 오래가지 않겠사옵니까? 그러면 자주 담글 필요가 없으니 재료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사옵니다. 또 절약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짠 김치를 억지로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진사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며느리와 계속 이렇게 살 순 없는데.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바로 그때 옆집 김찬봉이 담을 넘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보게, 김진사.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초췌한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 김진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아니야. 아무 일도 없네. 그래. 하지만 자네 얼굴을 보니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며느리 문제 아닌가? 김찬봉이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뭐라는 건가? 며느리는 아주 잘하고 있네. 그래. 그런데 왜 자네가 요즘 사랑채에서 잔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건. 김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숟가락을 가지러 사랑채를 왔다 갔다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혹시 며느리가? 김찬봉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아, 아니야. 그건 오해일세. 오호, 그렇다면 다행이군. 나는 자네가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는 줄 알았네. 김찬봉이 픽픽 웃으며 고개를 들여갔습니다. 김진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하고 있다고? 자기가? 말도 안 되지. 김진사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되는 거라면 내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 김진사는 순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리 오너라. 순이가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아버님.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오늘부터 내가 직접 살림을 점검하겠다. 내가 쓰는 모든 것을 내가 확인할 테니 그리 알아라. 김진사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봐주시면 제가 혹시 잘못하는 게 있어도 바로 고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순이의 대답은 너무도 순순했습니다. 너무 순순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김진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며느리,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순이의 얼굴은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듯이요. 그 모습이 오히려 김진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샅샅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확인하고 장작개수를 세고 물동이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걸 찾아낼 거야. 그러면 며느리도 할 말이 없겠지. 김진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첫날 김진사는 부엌에서 순이가 밥을 짓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이는 쌀을 씻고 물을 붓고 가마솥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지만 특별히 잘못된 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완벽했습니다. 쌀 한 톨도 흘리지 않았고 물도 정확하게 계량했으며 장작도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했습니다. 잘하는구나. 김진사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순이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찾아서 지적해 주려고 했는데 전혀 틈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좋아, 오늘은 넘어가지. 내일은 분명 뭔가 나올 거야. 둘째 날 김진사는 빨래하는 모습을 감시했습니다. 순이는 빨랫감을 모아놓고 물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비누를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비누는 안 쓰느냐? 예, 아버님. 비누는 돈 주고 사는 물건이니 아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대신 잿물을 사용하겠사옵니다. 잿물은 공짜이니까요. 김진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잿물로 빨래하는 건 옛날 방식이었지만 분명 돈은 안 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김진사는 어색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은 전부 합리적이었는데 왜 자꾸 불편한 걸까요? 셋째 날 김진사는 시장 보는 것까지 따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분명 뭔가 낭비하는 게 있을 거야. 김진사는 확신했습니다. 순이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샀습니다. 무, 배추, 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순이가 사는 물건들이 전부 시들었거나 모양이 이상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왜 저런 걸 사느냐? 저건 거의 버릴 것 아니냐? 아버님 맞사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값이 아주 싸웁니다. 멀쩡한 무가 10냥이면 이렇게 시든 무는 3냥이면 살 수 있사옵니다. 어차피 먹으면 똑같은데 왜 비싼 걸 사야 하겠사옵니까? 김진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자기가 평소에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보다 더 심했습니다. 김진사도 값은 깎지만 시든 물건까지 사지는 않았으니까요. 저걸 어떻게 먹는다는 거냐? 아버님, 시든 부분만 잘라내면 되옵니다. 그러면 반은 먹을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결국 순이는 시든 채소만 잔뜩 사서 돌아왔습니다. 김진사는 뒤따라오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 순이가 채소를 다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로 시든 부분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라낸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버려졌습니다. 며느리,
저렇게 많이 버리면 결국 손해 아니냐?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맞사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시옵소서. 멀쩡한 무 하나가 10냥, 시든 무 하나가 3냥이옵니다. 시든 무의 반을 버린다 해도 5냥어치는 먹을 수 있으니 여전히 5냥을 아낀 셈이 아니겠사옵니까? 김진사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돈은 아끼는데 왜 더 불편한 걸까요? 김진사는 고개를 흔들며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김진사는 밤에 순이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이는 촛불 하나 아래서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깁고 있는 게 김진사의 옷이었습니다. 며느리, 그게 내 옷이냐? 예, 아버님. 옷에 구멍이 나서 깁고 있사옵니다. 김진사는 옷을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구멍이 있긴 했지만 아주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이가 깁는 천 조각을 보니 색깔이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 왜 다른 색 천으로 깁느냐? 아버님, 같은 색 천을 구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하옵니다. 하지만 이 천은 다른 옷에서 떼어낸 것이니 공짜이옵니다. 그럼 내 옷이 얼룩무늬가 되지 않겠느냐? 아버님, 옷은 입으면 되는 것 아니옵니까?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옷의 기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사옵니까? 순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그런 얼룩무늬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안 된다. 새 천을 사서 깁거라.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순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러면 돈이 드는데요? 돈이야. 돈이야 얼마 안 들지 않겠느냐. 아버님, 혹시 편찮으신가요? 평소에는 한 푼도 아까워하시면서 오늘은 왜 이러시나요? 김진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한 푼도 아까워했는데 지금 천사라고 하는 건 모순이었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라. 김진사는 힘없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닷새째, 김진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감시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완벽하게 검소하게 살고 있었고 그 어떤 것도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적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하던 말과 모순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내 아내가 좀 이상하지 않으냐?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부인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건 알겠는데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으냐? 아버지, 제가 감히 여쭙겠사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검소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러셨던 겁니까? 아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김진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겠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검소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정말로 검소하게 살려니까 힘드신 겁니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부인은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게 힘드시다면 부인한테 그만하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평생 하신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겁니까? 아들의 질문에 김진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얇은 이불 새 채를 덮었지만 여전히 추웠고 배도 고팠고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김진사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순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좀 더 편하게 살아도 좋다.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저는 전혀 고생하지 않사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돈을 쓰면서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다. 아버님,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께서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이제 와서 그 뜻을 바꾸시려는 겁니까? 그건 안 되옵니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사옵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검소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사옵니까? 순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완전히 진 겁니다. 며느리한테 검소하게 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살 수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시아버지보다 더 짜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김진사가 오히려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다던데? 세상에 그 세부치 영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는 장터에 나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자기가 제일 검소하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며느리한테 진 사람으로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 해.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며느리는 완벽했고 자기가 뭐라고 할 틈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쩌면 저 방법이라면. 김진사가 떠올린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러면 며느리도 따라서 돈을 쓸 거고 그때 내가 지적하면 되는 거 아닌가? 김진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돈을 쓰면 며느리도 돈을 쓸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낭비를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김진사는 장터에 나가서 비싼 생선을 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사지 않을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작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이에게 생선을 건넸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이 생선으로 저녁을 준비하거라. 가끔은 좋은 것도 먹어야지. 김진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순이가 생선을 받아들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이 생선이 얼마였사옵니까? 그게 중요한가? 그냥 맛있게 요리하면 되는 거지. 김진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자, 이제 내 차례다. 너도 비싼 걸 사오면 내가 지적해주마.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상이 들어왔는데 생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찬은 여전히 김치와 된장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생선은 어디 갔느냐?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생선은 말렸사옵니다. 뭐? 말렸다고? 예, 아버님.
생선을 오늘 다 먹어버리면 내일은 또 생선을 사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래서 말려서 보관했다가 조금씩 먹으려고 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김진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비싼 생선을 산 건 며느리도 돈을 쓰라고 유도하기 위해서였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그걸 더 아끼는 방법으로 활용한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 먹으라고 산 건데. 아버님, 오늘 먹으나 내일 먹으나 똑같지 않사옵니까? 오히려 말려서 먹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 이득이옵니다. 김진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다음 날 김진사는 새 옷감을 샀습니다. 비싼 명주였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도 없는 고급 옷감이었지만 이것도 작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 옷감으로 나한테 새 옷을 지어다오. 가끔은 좋은 옷도 입어야지. 김진사가 옷감을 건넸습니다. 순이가 옷감을 만져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이게 명주 아니옵니까? 이건 너무 비싼 것 아니옵니까? 괜찮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김진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너도 좋은 옷감을 사고 싶어질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순이가 옷을 들고 왔는데 김진사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옷이 너무 컸던 겁니다. 거의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컸습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옷이냐?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아버님, 명주는 귀한 옷감이 아니옵니까? 한번 만들면 오래 입어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나이가 드시면 몸이 더 크실 수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만들었사옵니다. 지금은 크지만 안에 옷을 여러 벌 껴입으시면 되옵니다. 순이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커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며느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옷감이 조금 남았는데. 남았다고? 예, 그래서 그 옷감으로 제 치마를 하나 만들었사옵니다. 아깝잖사옵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도 실패했습니다. 비싼 옷감을 사서 며느리도 사치를 부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는 그걸로 자기 옷까지 만들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입을 옷은 터무니없이 크고요. 김진사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며느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한 수 위였고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진사가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아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던 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이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밤이 깊었는데 왜 밖에 나와 계시옵니까? 며느리, 좀 앉아라. 김진사가 옆자리를 톡톡 쳤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솔직히 말해다오. 너는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돌려 김진사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아니, 내 말을 너무 충실하게 따르는 것 같아서 말이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아버님께서는 정말로 검소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만 검소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까? 순이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어머니께서 저를 아버님 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순아, 너희 시아버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으시단다. 자기만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야. 검소함을 강요하시지만 정작 본인은 그 불편함을 감수할 생각이 없으시지. 내가 가서 가르쳐 드려야 한다.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예, 아버님.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을 잘 아셨사옵니다. 그래서 저더러 아버님께 진짜 검소함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라고 하셨사옵니다. 그래서 너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였구나?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옵니다. 다만 아버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을 뿐이옵니다. 김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순물, 찬밥, 얇은 이불, 시든 채소, 얼룩무늬 옷. 전부 자기가 평소에 하던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했을 뿐. 며느리.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아버님,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검소하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만 했어. 검소함의 좋은 점만 누리고 불편한 건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려고 했지. 순이가 조용히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검소함은 나쁜 게 아니옵니다. 하지만 자기만 편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건 검소함이 아니라 인색함이옵니다. 진짜 검소함은 함께 불편함을 나누는 것이옵니다. 김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우는 겁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아버님,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제부터는 적당히 검소하게 살아요. 너무 사치스럽지도 않고 너무 인색하지도 않게요. 밥은 따뜻하게 먹고 이불은 푹신하게 덮고 옷은 깨끗하게 입으면서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검소함이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아버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옵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것이옵니다. 순이의 말에 김진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진사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새순물은 넉넉하게 준비되었고 밥은 따뜻하게 지어졌으며 이불은 적당한 두께로 바뀌었습니다. 촛불도 필요한 만큼 켰고 반찬도 제대로 차려졌습니다. 물론 낭비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되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김진사 댁이 요즘 달라졌던데? 그러게 말이야. 예전보다 훨씬 살만해 보이더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쳐놨나 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번엔 좋은 의미로였습니다. 어느 날 김찬봉이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김진사. 요즘 자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는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김진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네. 그게 제일 큰 복이지. 오호, 그 며느리 말인가? 자네를 혼내줬다던 그 며느리? 김찬봉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내준 게 아니라 가르쳐준 거야. 내가 평생 몰랐던 걸 말이지.
김진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넉넉한 국. 예전보다 훨씬 풍성했지만 낭비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면서 말했습니다. 역시 따뜻한 밥이 제일이야.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씀이옵니다, 아버님. 아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래. 나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다. 검소함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그렇게 김진산의 집안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짠돌이 시아버지보다 더 짠 며느리가 왔는데 결국 시아버지를 사람 만들었다더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또 배웠습니다. 진짜 검소함은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검소함은 함께 적당히 불편함을 나누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마을에서 쇠붙이 영감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르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며느리의 귀감이라고 불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교훈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검소함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만 편하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미덕은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할 때 빛을 발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